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로다 가서히로 상계신문 서울 주재 논설위원 하면 됩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개원이 됐죠. 개원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35년 동안 교토통신 서울지국장, 상계신문 서울시국장 등으로 이 한국 사태를 취재를 하신 분이고 여러 책을 내셨고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에서 가장 정통한 한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조갑제닷컴에서 우리 구로다 기자께서 내신 책을 번역해서 내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나온 책은 이렇습니다. 이웃 나라의 발자취란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해서는 제목을 최장수 서울특파원이 들여다본 한일 현대사의 뒤안길,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이건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기억하는 문장인데 이건 나중에 이 대담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첫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를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한국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는 화가 나는 뭐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울 때가 하나 있는데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을 여기 앞에 쓰면서 사실상 서울 올림픽으로 동서 냉전은 끝났다. 방공국가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회가 새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0년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열렸습니다. 서울올림픽, 동계올림픽. 어떻게 양쪽 30년 만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두 개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책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 김현희 이야기가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갈기 사건, 갈기 폭파시킨 북한의 곤자곤이죠. 근데 바로 30년 전인데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을 파괴하기 위해서 안강 힘썼죠. 그렇죠. 그 테러 사건도 그런 건데, 근데 그 북한이 이번에 아주 이 부러운 웃는 얼굴로 와가지고 평화다. 근데 그 평창 올림픽이 민족의 자랑거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0년 전에 있었던 그 서울 올림픽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은 이 한국 여론이 물론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스러운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평양 올림픽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3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떤 말을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미안하다 아니면 반성 뭐 사과 그런 말도 받아내야 해서 이번에 환영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 없이 좋다 이야기하면 나오니까 그 당시 제가 3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이질감이나 이화감이 느끼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제는 북핵 해결을 하는 이 공조가 한미일 공조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 아베 수상이 와서 오히려 한국의 이 자유민주 세력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 이른바 보수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베 수상은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아베 수상이 그 평창올림픽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는 의논이 일본 국내 여론이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중 감각을 할까요? 요새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 말자, 가서 뭘 하느냐 하는 비판 여론이 상당했어요.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저는 가야 된다. 절대로 가라고 했었어요. 역시 일본의 요새 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미국에 대한 영향력 있잖아요. 아베가 트럼프에 그렇죠. 대해서 한반도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베 하나의 일본의 존재감이라 할까요? 그런 거 과시하는 것도 있고, 특히야 반드시 북한 문제가 나오니까, 일본과 미국의 자유서역의 입장을, 문 대통령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국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라.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아베 수상이 가기 전에 일본 국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했던 이야기인데,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된다. 문 대통령한테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군사 훈련 있잖아요. 네, 현수비 있는데, 일단 중지되는 거죠. 평화. 연기된 거죠. 연기된 거죠. 올림픽 위해서. 근데 올림픽 끝나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곳이니까, 군사훈련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북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그런 말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아니, 그거는 한미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정 간섭 비슷한 말씀이다. 그런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북한 문제가요, 한미 합동훈련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요새 한국 국내 문제에 한정된 거 아닙니다, 요새. 한미 합동훈련, 군사훈련도 미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당연히 발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일본과 관계된다는 것은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 공군기지, 해군기지가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관할에 들어갈 수 있는 전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출격하는 비행기라든지 거기서 출항하는 함정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한국에서 작전하게 돼 있으니까 결코 일본이 한미일 동맹에서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당연히 특히 공군, 해군, 미군에 그거는 다 일본의 기지가 있고, 그거 한반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보다 하는 것도 친화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나는 김일성 하면 항상 우리 언론에서 앞에 민족 반역자 또는 전쟁 범죄자라는 정관사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보기엔 지나친 환대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이 이 김여정, 김정은의 정체에 대해서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김정남 암살 사건, 이게 1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일종의 선전에 편성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이 병폐인데,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도 약간 놀랬죠. 근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갑자기라 할까요? 일단 하나의 노선 변경 비슷하게 대남 평화 또 플러스 통일을 강조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도발도 있었고 또 문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왜 그러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하나의 변화에 대한 뭐 진상이랄까요? 예. 그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나오고, 예. 잘했다, 잘해왔다, 우리도 평화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 표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여론이니까 약간 뭐랄까요? 걱정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으로 또 초청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면 이 세 번째 방문하는 겁니다. 네, 네. 김대중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이거는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한 것인데 물론 조건부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날 것이고 끝난 다음에 전개될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이번에 뭐 한국 국내에 있어서도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북한의 그런 평화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 이후가 문제다라는 의논들이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당연히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있어서는 그런 의논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에 두 달 정도인데 그때의 평화가 그대로 그 이후에 유지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북한의 편독스러운 그런 태도를 볼 때, 특히 아까 약간 말씀이 나왔는데, 이 한미 군사훈련이 일단 연기되는 건데, 다시 재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특히, 한국에 영향이 있는 나라들, 특히 미국은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뭐 괜찮다. 우리도 계속 평화다. 우리도 인내심 갖고, 대남 대화라든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뭐 하면은 또 몰라도 조금 지켜봐야죠. 재개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하자. 또 연기하는 명분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준비, 말하자면은 평양 회담을 위한 준비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연기하자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것도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는 소위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한미 군사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에는 북한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실행해야 돼요. 실행한 후에 그렇죠. 북한 태도를 봐야 되고. 근데 그때에 북한이 어떤 대응 조치로 무슨 미사일 또 발사한다던가 핵실험 한다 할 때는 그때는 또 미군이 혹시나 이 군사 행동 있을지도 모르겠죠. 거기까지 감안해서 북한이 그런 대응을 하느냐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적어도 트럼프와 아베는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예. 훈련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훈련인데 또 군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는 군사 파레이드 했었잖아요. 그렇죠. 대대적인. 그건 훈련보다도 더 노골적인.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훈련해야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훈련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이 아주 어려워질 것 같고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 군사 훈련을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이 항의하는 것은 다 선전용이고 저는 황장엽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은 한미 군사 훈련을 여러 번 해도 김정은 정권은 그건 훈련인데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걸 긴장 조성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게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벨 전 유엔군사령관은 만약 한국이 북한을 의식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많이 견직에 있다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군인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군인들의 마음. 훈련을 중시하는 군인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 미소를 띄우면서 대남 평화 공세를 펴서 성공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항상 이 이른바 정상회담도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남북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정상이고 북한은 정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그러죠. 이 회담을 할 때는 역대 정권이 보면 우리 쪽에서 먼저 하자고 간청을 해서 성사됐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약한 입장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네요. 저도 동감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과 고꾸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약점이 있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예. 그래서 잘 살려야죠. 그렇죠. 예. 문 대통령도 예. 한국 국민들도. 예.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미국에서 쳐놓은 레드라인 금지선은 북한이 ICBM을 재진입 기술까지 발전시킨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ICBM 발사를 한 번 더 한다. 하면 금지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넘은 다음에는 요새 뭐 유명한 블러디 노우즈 작전을 해가지고 미사일 기지와 핵 기지를 공격할 그 경계선도 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춘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타이밍이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으로 다가온다고 본다면은 트럼프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특히 그 일본에서는 그랬었는데 그 트럼프가 무슨 독자적인 그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냐.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거 아주 한국보다 훨씬 일본에서 걱정을 했었고 긴장 상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날아올 때마다 경계 반송도 하고 그 정도로 비난 연습도 했었잖아요. 근데요, 그 군사적인 그동안에 있었던 작년까지 있었던 그 심한 그 긴장 대립 상황은 일단 고비를 넘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김정은이 분명히 했었잖아요. 예, 신년사에 있어서 그 핵무장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 안 다음에 뭐 할 필요 있냐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성 안 되는데 안 돼 있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추가 군사 도발 안 해도 된다는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군사 충돌을 할까요? 그 문제보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인정해주면은 뭐 협상하자 식으로. 역시 그 협상 이야기다 할 거예요. 협상 카드를 할 거예요. 그거를 내세우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림픽 이후에 한미가 군사훈련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해서 군사 도발한다는 건 전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국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래는 오히려 그 일종의 동결 상태죠. 그러니까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추가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걸 일단 동결로 본다면은 동결 상태에서 회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남북 간에 회담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북한 핵 문제 해결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회담 가능성은 있고 북한도 추가적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문제는 남북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집권 이후의 정책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신념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신념에 따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번 개헌을 보면은, 우리 하는 대로 자유민주적 방공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격을 사회주의적 성격으로까지 바꾸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또 지방선거하고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남북 간의 이 회담 분위기가 이렇게 같이 엉켜서 돌아가면은 한국 안의 사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본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하나의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개헌할 때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건데, 그때 군내적인 문제는 어떻게 떠나서요. 정책 문제를 떠나서 그 헌법에 소위 이 나라 이 민족의 잔해를 시사하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바로 연반제 문제. 남북의 연반제 문제가 혹시나 개헌이 누는에 있어서 한국에서 나오게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이번에 통일이라고 했잖아요. 북한 내온 사람들이. 근데 그 통일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북한은 분명히 그 연반제일 거예요. 물론이죠. 낮은 단계 연반제. 근데 그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냐고 해요. 근데 개헌에 있어서도 연반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가셨을 때도 그 연반제 문제가 나왔죠. 일단. 6.15선언. 6.15선언. 6.15선언의 제2항에 나왔죠. 남측의 낮은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김여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온 비행기 김정은의 전용기가 6.15라는 문자가 숫자가 붙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6.15 선언에 의한 연반제 문제, 그것이 이 한국에서 다시 거론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거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친정부 세력이 내어놓고 있는 이 개헌안,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헌안에 보면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 공화국이다. 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권 공화국이다. 그럼 이것은 확대해서 가면은 연방제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방제는 남북 지방 분권이거든. 그렇지. 남쪽 지방정부, 북쪽 지방정부, 남북 분권으로 갈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됩니다. 근데 그걸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요, 대외적으로 볼 때에 괜찮지 않으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그건 안 된다, 아니다. 실제로는 이것이란 이 한국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라 할까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일 국가가 된다는 건데, 그걸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우리 좀 걱정이네.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언론이 이 개헌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빼고는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야당이 이념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합니다. 그리고 논리의 틀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6.15 선언이 헌법 위반이에요. 그걸 우리가 과거 때 우파 정권 시절에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6.15 선언은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 국가로 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국가. 국가연합은 그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은 공산 통일로 가는 길이니까 이 둘 다 헌법 위반인데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일종의 쟁점을 지금 안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2016년 말부터 쭉 시작된 이 촛불 시위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감옥에 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쭉 보시면서 미래를 전망하시면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제3자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 문재인 정부 정권 시작한 이후에 대략 6개월 동안, 한 년 동안 보면서요.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대외적으로는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현실에 타협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가 일본과 있어서도 저 위안부 문제 합의는 파기 안 하겠다라든가 아주 유화적인 그 제스처를 취해왔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우경화다, 우경화다 수전주의인데 그걸 인한 하나의 욕구 불만이 지지 세력이라든가 정권 내부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아주 그 좌파 정책,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파, 대내적으로는 좌파,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해온 것 같아요. 이게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 관계가 거론되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흥미로운 앞날인데 그 문제는 이게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방향인데 역시 물론 저갑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그 설립 과정을 볼 때 아니면 그런 발전 과정을 볼 때 역시 한미 관계 자유친영과의 같은 이게 행보가 이 나라의 발전을 부정했다는 거니까 그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문 대통령 이 정부에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근데 일본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문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그 한미 관계 어떻게 됐냐, 미국을 어떻게 하고 사정 협의가 잘 되는지 그것이 가장 걱정이에요. 우리 고르다 기자께서는 상당히 외교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랬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심각한 게 많아서 요새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민중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중외교. 민중외교는